세종 즉위 초년 한양 북촌의 검한 성부사 유기수 대감댁. 높은 기와 지붕과 넓은 사랑채를 갖춘 양반 대가의 아침은 분주했다. 사랑채에서는 주인 유기수가 경전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안채에서는 부인 이씨가 하인들에게 아침 수라상을 준비하라 일렀다. 아씨,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주무시옵니까? 유모의 다급한 목소리에 아씨의 방문이 열렸다. 15살 유감동이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자 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얼굴은 달처럼 희고 눈은 가을 물처럼 맑았다. 감동은 유기수 대감의 넷째이자 막내딸이었다. 위로 3명의 오빠가 있었고 모두 글 공부에 매진하며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도 오라버니들은 사랑채에서 글 읽는구나. 감동은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논어를 읽는 큰오빠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다. 하기 시습지. 감동은 그 구절을 따라 중얼거렸다. 3살 때부터 오빠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란 감동은 어느새 사서삼경의 구절들을 모두 외우고 있었다. 아씨, 또 오라버님들 글 읽는 소리를 엿들으시렵니까? 규수가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유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조선은 건국한 지 이제 30여 년 유교의 가르침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때였다. 여자는 바느질과 음식 만들기를 배워야 하고 글을 배운다는 것은 집안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감동은 달랐다.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비상하여 오빠들이 읽는 글을 한 번만 들어도 모두 외웠다. 밤이면 몰래 오빠의 방에서 책을 빌려다 읽곤 했다. 한자를 배운 적도 없는데 스스로 깨우쳤다. 시를 지을 줄도 알았다. 달 밝은 밤이면 마음속으로 시를 읊었다. 달빛이 창가에 가득한데 이 마음 누구에게 전하리. 붓을 들고 싶어도 여자라는 이름이 막는구나. 하지만 그녀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감동은 큰오빠가 쓴 글을 몰래 읽다가 발견되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사랑채로 돌아온 아버지 유기수의 호통이 안채까지 울려 퍼졌다. 감동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주변에는 어머니와 오빠들,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아버님,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안다 한들 과거에 나갈 수 있더냐? 벼슬을 할 수 있더냐? 유기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조선의 법도는 명확했다. 여자는 관직에 나갈 수 없고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길이 막혀 있었다. 여자의 덕은 말없음에 있고 여자의 공은 바느질에 있느니라. 내가 글을 배워 무엇하겠느냐? 시집 가서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여자의 도리니라. 감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날 밤 감동은 자신이 그동안 몰래 써둔 시들을 모두 불태웠다. 불길 속에서 시들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감동은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감동은 표면적으로는 순종하는 딸이 되었다. 어머니를 따라 바느질을 배우고 음식 만드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마음속으로 시를 지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시,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는 노래. 세월이 흘러 감동이 20살이 되던 해였다. 집안에서는 감동의 혼사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양반과 규수가 20살이면 시집가기에 늦은 나이였다. 중매쟁이가 드나들고 여러 집안의 혼담이 오갔다. 감동이는 얼굴도 곱고 성품도 온화하니 좋은 배필을 만날 것이오. 어머니 이씨 부인이 말했지만 감동의 마음은 무거웠다.
혼인이란 여자에게 무엇인가? 본 적도 없는 남자의 집으로 가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의 뜻에 따르며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 그것이 여자의 전부였다. 소녀는 혼인이 두렵습니다. 감동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리냐?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을 두려워하다니. 이는 하늘이 정한 이치이니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가에는 측은한 빛이 스쳤다. 어머니 역시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 15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40년을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받들며 살았다. 그것이 여자의 운명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결국 감동의 혼처가 정해졌다. 상대는 평강형감을 지낸 최준기라는 양반이었다. 35의 나이로 전처를 잃고 혼자 사는 호랍이었다. 집안은 괜찮았고 관직도 있었으니 나쁜 혼처는 아니었다. 혼례일이 다가왔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감동은 가마에 올랐다. 친정집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감동은 사랑채를 바라보았다. 오빠들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낸 그곳, 자신은 평생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곳, 나도 저곳에서 글을 읽고 싶었는데 가마 안에서 감동은 눈물을 삼켰다. 이제 그녀는 유감동이 아니라 최 씨 부인이 될 것이었다. 가마는 천천히 움직였다. 한양 거리를 지나 낯선 동네로 향했다. 최준기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감동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 혼례날 밤 신랑 최준기는 술에 취해 신부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응. 신부가 왔구나.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남편을 보며 감동은 몸을 움츠렸다. 최준기는 감동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촛불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다. 감동은 혼례복을 입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것이 혼인이란 것인가? 이것이 여자의 운명인가? 그날 밤 감동의 긴 외로움이 시작되었다. 혼인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최준기는 여전히 아내를 멀리했다. 감동은 매일 남편의 수라상을 차리고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며 집안일을 거들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얻지 못했다. 마님, 나으리께서 오늘도 박감마님 처소로 가셨사옵니다. 시녀의 말에 감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감마님, 남편 최준기가 본처를 잃기 전부터 거느리던 첩이었다. 25의 젊은 나이에 얼굴도 고왔다. 최준기는 감동과 혼례를 올린 후에도 그 첩의 방에서 대부분의 밤을 보냈다. 감동은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달빛이 마당에 가득했다. 친정에 있을 때도 외로웠지만 이곳에서의 외로움은 더 깊었다. 친정에서는 적어도 오빠들의 글 읽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다. 혼인이란 이런 것이구나. 감동은 혼잣말을 했다. 사랑도 없고 정도 없는 혼인. 단지 집안과 집안이 맺어준 인연일 뿐. 여자는 그저 남편의 소유물이고 자식을 낳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해 겨울 최준기에게 무한영감 발령이 났다. 전라도 무안은 한양에서 먼 곳이었다. 남편은 감동도 함께 내려가자고 했다. 부인. 짐을 꾸리시오. 보름 후 무안으로 떠날 것이오. 예, 서방님. 감동은 조용히 대답했다. 무안이든 어디든 그녀에게는 마찬가지였다. 어디를 가든 외로움은 같았다. 출발하는 날 작은 행렬이 한양을 떠났다. 최준기가 탄 말, 감동이 탄 가마, 그리고 짐을 실은 수레와 하인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마. 그 안에는 남편의 첩이 타고 있었다. 나으리께서 박감마님도 함께 데려가신다 하셨습니다. 시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감동은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본처인 자신보다 첩을 더 아끼는 남편.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었다. 무안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한 달 가까이 걸렸다. 추운 겨울 날씨에 감동은 자주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남편은 감동의 가마를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첩이 탄 가마 앞에서 말을 타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무안 현감관하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큰 집이었지만 감동의 마음은 더욱 공허했다. 안채는 감동에게 주어졌고 바깥채의 작은 방이 첩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최준기는 안채보다 바깥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마님, 진지 드세요. 시녀가 상을 들고 왔지만 감동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식욕이 없었다. 무안에 온 지 2달이 지났지만 남편은 감동의 방에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감동은 남편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안에서 남편과 첩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으리, 오늘 장에서 상과일이 아주 맛있사옵니다. 한입 드셔보시옵소서. 그렇소? 드대가 주는 것이 하면 무엇이든 맛있겠지. 나으리, 또 그런 말씀을.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감동은 가슴이 조여왔다. 질투가 아니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총애한들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감동은 쓸쓸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홀로 앉아 감동은 시 한 수를 지었다. 남편은 첩의 방에 머물고 본처는 빈 방에 홀로 왔네. 달빛만이 나의 벗이 되니 이 신세에 한탄할 곳 없구나.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시였다. 조선의 법도는 여자가 남편을 원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자의 덕은 남편에 대한 순종이고 여자의 의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었다. 자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이듬해 봄이 왔다. 감동은 점점 수척해졌다. 먹지도 않고 말도 없이 하루 종일 방에만 앉아 있었다. 시녀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마님, 이러시다가 큰일 나시옵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감동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다. 무안 땅의 습한 날씨도 견디기 힘들었고 남편의 무관심도 견디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어느 날 감동은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소첩이 몸이 편치 않아 한양으로 올라가 몸조리를 하고 싶사옵니다. 최준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시지요. 한양집에 가서 몸을 추스르시오. 감동이 한양으로 떠나는 것을 최준기는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듯했다. 귀찮은 본처가 사라지면 첩과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 감동은 간단한 짐만 챙겨 무안을 떠났다. 시녀 하나만 데리고 가마에 올랐다. 한양으로 가는 긴 길, 감동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 달 후 감동은 한양에 도착했다. 하지만 친정으로 가지 않았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친정에 돌아간다는 것은 치욕이었다. 감동은 한양 외곽에 작은 집을 얻어 그곳에서 머물렀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친정 대문을 두드렸다. 아씨, 아니, 마님께서 오셨습니까? 하인이 놀라 안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아버지 유기수가 대문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아버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무슨 낯으로 친정에 오느냐? 유기수의 호통에 감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님, 소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옵니까? 소녀는 남편을 잘 섬기려 했사옵니다.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것은
여자의 부덕함 때문이니라. 내가 현숙하고 부지런했다면 어찌 남편이 너를 멀리하겠느냐. 감동은 말문이 막혔다. 모든 것이 여자의 잘못이었다. 남편이 첩을 더 사랑하는 것도 본처를 외면하는 것도 모두 본처의 탓이었다. 이것이 조선의 법도였다. 친정 대문은 내게 열려 있지 않다. 돌아가거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대문을 닫았다. 감동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날 밤 감동은 한양 거리를 배회했다. 갈 곳이 없었다. 남편의 집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었다. 23의 젊은 여인이 홀로 거리에 서 있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달빛 아래 감동은 눈물을 흘렸다. 조선의 법도가 만든 이 굴레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감동의 인생의 첫 번째 남자가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한양 거리를 배회하던 감동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양반 차림의 사내였다. 푸른 두루마기에 갓을 쓴 모습이 제법 품위가 있어 보였다. 부인, 어찌 이런 곳을 혼자 거니시오? 밤도 깊었는데 위험하지 않소? 감동은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눈매가 부드러웠고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감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부인께서 이 밤에 홀로 거리를 거니시니 필시 무슨 사정이 있으신 듯하오. 제 별당이 가까우니 잠시 쉬어가시지 않겠소? 남자는 자신을 김여달이라 소개했다. 병조의 정랑을 지낸 고위 관료였다. 감동은 거절하려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문을 닫았고 남편의 집은 무안에 있었다. 한양에서 그녀는 의지할 곳이 없는 여자였다. 그러면 잠시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감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김여달은 앞장서서 걸었고 감동은 그 뒤를 따랐다. 북촌의 한 골목, 담장이 높은 기와집이 나타났다. 김여달의 별당이었다. 이리 들어오시오. 별당 안은 아늑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방 안은 따뜻했다. 감동은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 앉았다. 무안에서도 친정 대문 앞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온기였다. 부인,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오. 김여달이 차를 따라 건넸다. 감동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뜨거운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부인께서는 어찌 이 밤에 홀로 거리를 거니셨소? 혹시 무슨 어려움이라도? 김여달의 물음에 감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차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 숨길 것도 없었다.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친정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고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감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김여달은 놀란 표정으로 감동을 바라보았다. 그런 일이 부인께서는 어느 댁 교수이시오? 검한성부사를 지내신 유기수 대감의 딸입니다. 평강현감 최중기의 본처였고요. 김여달의 눈빛이 변했다. 유기수 대감이라면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양반이었다. 그 집 딸이 이렇게 거리를 배회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부인, 그렇다면 더욱 이곳에 머무르시는 것이 좋겠소. 밤도 깊었고 내일 대책을 생각해 보시오. 감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감동은 별당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다. 하지만 한밤중에 방문이 열렸다. 김여달이 들어왔다. 촛불을 든 그의 얼굴에는 다른 빛이 어려 있었다. 부인, 김여달이 다가왔다. 감동은 몸을 움츠렸다. 나으리, 무슨. 부인, 이 밤에 홀로 있는 과부나 다름없는 여인을
그냥 둘 수는 없소. 김여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감동에게 다가와 거칠게 끌어안았다. 나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감동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김여달은 힘이 셌고 감동은 지쳐 있었다. 그날 밤 감동은 김여달에게 강제로 몸을 빼앗겼다. 다음 날 아침 감동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몸은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다. 김여달은 새벽에 나가고 없었다. 이제 나는 정말로 끝이구나. 조선의 법도대로라면 정절을 잃은 여인은 죽어야 했다.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몸을 허락한 여자는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설령 강제로 당한 일이라 해도 마찬가지였다. 여자가 정조를 잃은 것은 여자의 잘못이었다. 감동은 허리띠를 풀어 천장의 대들보를 쳐다보았다. 저기에 띠를 걸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더 이상 아프지도 외롭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죽어서 무엇을 얻는단 말인가. 감동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다. 자신을 버린 세상,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법도, 자신에게만 잘못을 물었던 사람들, 어차피 버림받은 몸이라면. 그때 문이 열렸다. 김여달이 들어왔다. 그는 상을 들고 있었다. 부인, 진지를 들어야 하지 않겠소? 김여달의 태도는 어제와 달랐다. 어젯밤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부드러운 양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으리, 감동이 입을 열었다. 김여달은 상을 내려놓고 감동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일은 제 잘못이었소.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나으리, 감동이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김여달은 감동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어제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나으리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여달은 잠시 당황한 듯했다. 강간을 당한 여자가 죽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오히려 책임을 묻다니. 부인, 그게 무슨...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남편도 친정도 없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취하셨으니 저를 거두셔야지요. 감동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김여달은 말문이 막혔다. 부인, 나에게는 본처가... 그러면 첩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이미 정절을 잃었습니다. 죽지 않고 산다면 어디든 몸을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감동은 결심했다. 조선의 법도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 법도를 지킬 이유가 없었다. 정절을 잃은 여자는 죽어야 한다고? 아니다. 살아남는 길을 찾을 것이다. 김여달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부인을 이곳에 두겠소. 그렇게 감동은 김여달의 별당에 머물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김여달의 첩이었지만 실제로는 애매한 관계였다. 김여달은 가끔 별당을 찾아왔고 감동은 그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감동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만든 세상, 남자들이 만든 법도, 그 법도는 여자만 죽이고 남자는 살린다. 김여달은 유부녀를 강간했지만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히 관직을 유지하며 살아갔다. 반면 감동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살리라. 어느 날 저녁 감동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23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창기다. 스스로 창기라 부르며 살리라. 남자들이 만든 법도에 죽지 않고 내 방식으로 살아남으리라. 그날 밤 감동은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조선 사회가 만든 규범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렬한 반항이었다. 감동이 김여달의 별당에 머문 지 석 달이 지났다. 그 사이 한양 양반들 사이에서 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들었는가?
유기수 대감의 딸이 김여달 정랑의 별당에 있다던데. 그 유명한 김여달 말인가? 병조에서 잘 나가는 양반 아닌가? 그렇다네.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쫓겨난 여자라던데. 이제는 스스로를 기생이라 부른다더군. 한양의 사대부들 사이에서 감동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어떤 이들은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다. 양반가 교수 출신인데 기생 노릇을 한다니. 하지만 재색이 뛰어나다던데. 시도 잘 짓고 글씨도 아름답다더군. 소문은 점점 커졌다. 감동은 김여달의 별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생처럼 행동했지만 그녀만의 방식이 있었다. 나으리, 이 봄날에 시 한 수 지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감동은 김여달의 친구들이 찾아오면 차를 대접하고 시를 나누었다. 그녀의 재능은 남다른 것이었다. 양반들은 감탄했다. 이 여인 정말 대단하오. 이런 시를 즉석에서 짓다니. 글씨도 보시오. 여자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수. 감동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김여달의 친구 한두 명이었다. 그 다음은 5명, 그 다음은 10명. 한양의 양반들이 하나둘씩 별당을 찾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전직 고위관료 이승도 있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풍류를 즐겼다. 부인, 내 평생 이런 여인은 처음 보았소. 재색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학식까지 갖추었으니. 감동은 담담히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버림받은 여자일 뿐입니다. 아니요. 부인은 특별하오. 이승은 자주 별당을 찾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동과 관계를 맺었다. 김여달은 알았지만 말리지 않았다. 어차피 감동은 자신의 본처도 정식첩도 아니었다. 이승 다음에는 현직 관리 이돈이 왔다. 30대 중반의 잘생긴 양반이었다. 그는 감동의 시에 반했다. 부인, 이 식구가 참으로 아름답소. 봄바람은 불어도 내 마음은 겨울이라니. 가슴이 저려오는구려. 이돈도 곧 감동의 남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무관 출신 황치신이었다. 장인 출신으로 벼슬에 오른 특이한 인물이었다. 그는 감동의 자유로운 태도에 끌렸다. 부인은 세상의 어떤 여자와도 다르오. 조선의 법도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오. 저는 그저 살기 위해 선택했을 뿐입니다. 황치신 역시 감동과 가까워졌다. 젊은 유생 전수생도 찾아왔다. 과거를 준비하는 28배 총각이었다. 그는 감동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싶어 했다. 부인, 이 논어 구절의 해석을 어찌 생각하시오? 감동은 웃으며 대답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 나으리, 저는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여자입니다. 어찌 감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부인의 견해가 듣고 싶소. 전수생은 감동의 학식에 감탄했고 학문을 논하다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김여달의 먼 친척인 김희도 있었다.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감동에게 비싼 선물을 가져왔다. 부인, 이 비단은 청나라에서 온 것이오. 부인께 어울릴 것 같아 가져왔소. 나으리, 너무 과하십니다. 아니요, 부인 같은 분이라면 마땅히 받으셔야지요. 반년이 지나자 감동과 관계를 맺은 남자의 수는 10명이 넘었다.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졌다. 유감동이라는 여자 들어보셨소? 물론이요. 요즘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소? 양반과 딸 출신이면서 스스로 창기라 부르며 여러 남자를 만난다지 않소? 하지만 그 재주가 보통이 아니던데.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음탕한 여자라 욕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무엇보다 감동 자신은 의연했다. 어느 날 저녁 별당에 여러 명의 양반이 모였다.
일종의 시회였다. 술상이 차려지고 감동이 시를 낭송했다. 버드잎은 흩날리고 꽃이 핀 지는데 이 몸은 어디로 가야 하나. 세상이 나를 음녀라 하거늘 음녀로 사는 것도 한 길이리라. 양반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물었다. 부인께서는 부끄럽지 않으시오? 여러 남자를 만나는 것이. 감동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으리, 제게 묻지 마시고 나으리들께 물어보십시오. 유부녀인 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좌중이 조용해졌다. 감동은 계속 말했다.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저에게 죽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지만 부인, 나으리들은 본처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만 음녀입니까? 나으리들은 정인군자이십니까?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감동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도 남자들은 계속 찾아왔다. 누구는 감동의 재색에 끌렸고, 누구는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에 매료되었다. 누구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누구는 일종의 자랑거리로 감동을 만났다. 1년이 지나자 감동과 관계를 맺은 남자는 20명이 넘었다. 한양의 고위 관료부터 중인, 장인, 유생까지. 신분도 나이도 제각각이었다. 어느 날 밤 감동은 혼자 촛불 앞에 앉아 지난 날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를 쫓아냈고 남편은 나를 버렸으며 김여달은 나를 강간했다. 세상은 나에게 죽으라 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내 방식대로. 촛불이 흔들렸다. 감동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이제 얼마나 더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될까? 감동은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름이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세종대왕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별당 밖에서는 또 다른 양반이 찾아오고 있었다. 감동의 명성을 듣고 호기심에 이끌린 21번째 남자였다. 세종 9년 1427년 8월, 한양은 무더운 여름이었다. 하지만 조정은 더운 날씨보다 뜨거운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다. 전하, 유감동이라는 여자에 대한 풍문이 조정 안팎으로 퍼지고 있사옵니다. 사원부 관리가 세종에게 아뢰었다. 세종은 눈썹을 찌푸렸다. 유감동. 그게 누구냐? 거만성 부사를 지내신 유기수 대감의 딸이옵니다. 평강연감 최중기의 본처였으나 한양으로 돌아와 여러 남자들과 간통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옵니다. 뭐라? 양반과 부녀자가? 세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선을 건국한 지 30여 년 유교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세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 양반과 부녀자가 풍속을 문랑케 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즉시 조사하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 보고하도록. 사원부는 즉시 움직였다. 좌대원 김자가 조사를 맡았다. 한양 곳곳에 밀정을 보내 정보를 수집했다. 며칠 후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전하, 유감동이라는 여자가 김여달 정랑의 별당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사옵니다. 김여달. 병조 정랑 김여달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또한 전직 관료 이승, 현직 관리 이돈과도 관계를 맺은 정황이 포착되었사옵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승은 전직 참판을 지낸 원로였고 이도는 현직 정랑이었다. 이들이 유부녀와 간통했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었다. 더 조사하라. 얼마나 많은 자들이 연루되었는지 모두 밝혀내라. 사원부의 조사는 계속되었다. 별당 주변을 감시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기록했다. 별당을 드나들던 하인들을 불러 신문했다. 내가 본 양반들의 이름을 모두 대라. 예, 이승 나으리, 이돈 나으리, 황치신 나으리, 전수생 나으리, 김이 나으리.
하인의 입에서 쏟아지는 이름들. 사원부 관리들은 놀랐다. 명단이 계속 늘어났다. 일주일 후 김자는 세종에게 두 번째 보고를 올렸다. 전하, 유감동과 정을 통한 자들의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사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만 15명이옵니다. 15명이라니. 세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정부 대신들도 술렁거렸다. 그들이 누구누구냐? 김자는 명단을 펼쳤다. 이승, 이돈, 황치신, 전수생, 김여달, 김위, 그 외에도 몰래 관계를 맺은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옵니다. 세종은 명단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 중에는 고위 관료도 있었고 공신의 아들도 있었다. 심지어 유명한 학자의 제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무슨 여자이기에? 전하, 유감동이라는 여자가 재색이 뛰어나다고 하옵니다. 시를 잘 짓고 글씨도 아름답다 하여 양반들이 앞다투어 찾았다 하옵니다. 재색이 뛰어나다고? 그것이 간통을 저지를 이유가 되느냐? 세종의 호통에 대신들이 고개를 숙였다. 즉시 유감동을 잡아들이고 명단에 오른 자들도 모두 국문하라. 사원부는 즉각 움직였다. 그날 저녁 관리들이 김여달의 별당을 급습했다. 유감동이라는 자를 잡아라. 감동은 별당에서 시를 쓰고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관리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유감동이 바로 나요. 감동은 담담히 말했다. 관리들은 감동을 포박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의연했다. 의금부로 압송하라. 감동은 의금부 옥에 갇혔다. 그리고 명단에 오른 남자들도 하나둘씩 잡혀왔다. 김여달은 병조에서 끌려왔고 이도는 집에서 체포되었다. 이승은 노인이었지만 예외가 아니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나는 전직 참판이오. 조용히 하시오. 간통죄로 국문을 받으실 것이오. 의금부 옥은 순식간에 양반들로 가득 찼다. 모두 감동과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이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세종은 직접 의금부에 행차했다. 유감동을 끌어내라. 감동이 끌려 나왔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맑았다. 세종은 감동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유감동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유기수 대감의 딸로서 어찌 이런 추행을 저질렀느냐? 전하, 소녀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신당에서도 쫓겨났사옵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사옵니다. 살기 위해 정절을 버리고 여러 남자와 간통하는 것이 살 길이더냐? 감동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전하, 소인이 죽었다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소녀는 살기로 했사옵니다. 세종은 할 말을 잃었다. 감동의 눈빛이 너무 담담했다. 내가 간통한 남자가 몇이나 되느냐? 전하께서 물으신다면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감동은 천천히 이름을 대기 시작했다. 김여달, 이승, 이돈, 황치신, 전수생, 김미. 하나하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정 대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못할 분들이 더 계시옵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할 분들이라니? 고위 대신의 아드님들도 계시고 종친의 먼 친척도 계시옵니다. 그분들의 이름까지 밝히면 세종은 손을 들어 감동의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조정이 술렁거렸다. 만약 더 높은 자들의 이름까지 나온다면 조정 전체가 흔들릴 판이었다. 세종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좌대원 김자에게 물었다. 김자, 지금까지 확인된 자가 몇 명이냐? 전하, 이미 신문한 자가 20명이옵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하지 못한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그만.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 세종의 명령에 모두가 놀랐다. 전하, 하오나. 이미 충분하다. 더 파헤치면 조정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세종은 옥에 갇힌 남자들을 보았다.
고위관료, 유생, 장인. 신분도 나이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모두 한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일을 어찌 처리해야 할까?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대로라면 유감동은 교수형이고 남자들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조정의 인재들이 대거 사라질 것이었다. 일단 옥에 가둬두고 의정부에서 대책을 논의하라. 그날 밤 감동은 옥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들어왔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감동은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은 살아남았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록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다. 창살 너머로 별이 보였다. 감동은 마지막 시 한 수를 마음속으로 지었다. 별은 하늘에 있고 나는 옥에 있으니 어느 것이 더 자유로운가? 별은 하늘의 법을 따르고 나는 내 길을 걸었도다. 세종 9년 8월 17일 조정은 유감동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의정부에서는 연일 대책회의가 열렸다. 전하, 이 사건을 어찌 처리하오리까?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종은 며칠째 고민에 빠져 있었다. 법대로라면 유감동은 교수형이요. 그리고 그녀와 간통한 남자들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오. 하오나 전하, 좌의정이 나섰다. 명단에 오른 자들 중 상당수가 현직 관료들이옵니다. 또한 공신의 자제들도 포함되어 있사옵니다. 모두를 엄벌에 처한다면 조정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딜레마였다.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국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관대하게 처리하면 법의 권위가 무너진다.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오. 세종이 상을 내리쳤다. 대신들이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세종은 다시 의금부로 행차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침국이었다. 유감동뿐 아니라 명단에 오른 남자들도 모두 불러냈다. 도대체 감동이 정을 통한 남자가 몇이나 되느냐? 세종이 좌대원 김자에게 물었다. 전하, 이승, 이돈, 황치신, 전수생, 김여달 등이며 몰래 간통한 사람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옵니다. 다 기록할 수 없다니. 그렇다면 대략 몇 명이나 되느냐? 소신이 조사한 바로는 30명은 좋게 넘을 것으로 추정되옵니다. 세종은 숨이 막혔다. 30명이 넘는다니. 한 여자와 30명이 넘는 남자들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유감동을 다시 끌어내라. 감동이 다시 끌려 나왔다. 며칠간 옥에 갇혀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다. 유감동, 내가 정을 통한 남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라. 전하, 감동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세종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세종은 깨달았다. 이름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었다. 이미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세종은 옥에 갇힌 남자들을 하나씩 불러냈다. 김여달, 예, 전하. 병조 정랑 김여달이 무릎 꿇었다. 내가 유감동과 간통한 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유감동이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잘못했습니다. 너도 본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남의 아내를 취했느냐? 김여달은 대답하지 못했다. 세종은 다음 사람을 불렀다. 이승, 70이 넘은 노인 이승이 떨리는 몸으로 나왔다. 내 나이가 몇이냐? 73이옵니다, 전하. 73의 노인이 젊은 여자와 간통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느냐? 이승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세종은 계속 남자들을 불러냈다. 이돈, 황치신, 전수생, 김희. 하나씩 불러 신문할 때마다 세종의 분노는 커졌다. 너희들은 모두 양반이다. 양반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이다.
그런데 한 여자에게 때를 지어 모여들다니. 대신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세종은 다시 감동을 바라보았다. 유감동, 내가 이 자들을 유혹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감동이 고개를 들어 세종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세종은 그 눈빛에 놀랐다. 두려움이 없었다. 저는 누구도 유혹하지 않았사옵니다. 이 나으리들께서 스스로 찾아오셨사옵니다. 그렇다 해도 내가 거부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전하, 거부할 힘이 있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김여달에게 몸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조정이 술렁거렸다. 감동이 계속 말했다. 김여달은 저를 강간했사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미 정절을 잃은 몸, 죽지 않고 살기로 했다면 몸을 의지할 곳이 필요했사옵니다. 김여달이 얼굴이 창백해져 외쳤다. 거짓말이오. 그녀가 스스로. 나으리, 감동이 김여달을 쏘아보았다. 나으리께서 저를 별당으로 데려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늘이 아시옵니다. 세종은 손을 들어두를 제지했다. 그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중요치 않다. 세종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누가 먼저 시작했든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였다. 감동아, 세종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내가 지은 시를 들어보았다. 재주가 남다르다고 하더구나. 과찬이옵니다. 전하. 하지만 내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조선은 예의의 나라다. 여자가 정절을 잃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니라. 전하. 감동이 입을 열려 했지만 세종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 남자들도 똑같이 죄가 있다. 본처를 두고 남의 아내와 간통한 것은 법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남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세종은 좌우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세종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들을 모두 엄벌에 처한다면 조정이 텅 빌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이 더 커지면 왕실과 공신 가문까지 연루될 것이다. 대신들은 세종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 영단에 오른 자들은 파직하거나 가벼운 장형에 처한다. 그리고 세종이 감동을 바라보았다. 유감동은 교수형은 면하되 관비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낸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말고 더 이상 이름을 밝히지 말라. 전하, 사헌부 관리가 반발했다. 이는 법에 어긋나옵니다. 간통한 자들은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경의 말이 옳소.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법만으로는 안 돼요. 때로는 현실을 봐야 하오. 세종의 목소리에는 고뇌가 묻어 있었다. 법을 세우고 싶지만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도 왕의 의무였다. 이것이 과인의 결정이오. 그렇게 세종의 친국은 끝났다. 감동은 사형을 면했지만 관비가 되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파직되거나 가벼운 벌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복직했다. 그날 밤 감동은 다시 옥에서 달을 바라보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이 공정한가? 남자들은 가벼운 벌을 받고 곧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관비가 되어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조선의 법이구나. 여자만 벌하고 남자는 살리는. 하지만 감동은 웃었다. 적어도 죽지는 않았다. 그리고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다. 세종 9년 9월 판결이 집행되었다. 의금부 앞 형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유감동이라는 여자가 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저 여자가 그 유명한 유감동인가? 그렇다네. 30명이 넘는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던 그 여자 말일세. 어디 보자. 얼굴이 그리 아름답다던데. 백성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감동이 끌려 나왔다. 흰 한복을 입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아름다웠다.
유감동, 내 죄를 아느냐? 형리가 외쳤다. 양반가 부녀자로서 정절을 버리고 여러 남자와 간통하여 풍속을 문란케 한 죄, 이에 곤장 80대에 처하고 관비로 삼는다. 집행하라. 형리들이 다가왔다. 감동을 형틀에 묶었다. 그리고 곤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나! 첫 번째 곤장이 감동의 등을 내리쳤다. 하지만 감동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둘! 셋! 곤장이 계속 떨어졌다. 10대, 20대, 30대. 감동의 옷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저 여자, 소리도 지르지 않는구나. 대단한 배짱이로군. 구경하던 백성들이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혀를 찼다. 70! 80! 마지막 곤장이 떨어졌다. 감동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형리들이 그녀를 풀어주었다. 감동은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일어섰다. 유감동! 오늘부터 너는 관비다! 천민의 신분으로 나라에 봉사하며 속죄하라! 관리가 선언했다. 감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반가의 규수에서 관비로. 한순간에 신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명단에 오른 남자들의 처벌이 발표되었다. 조정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였다. 김여달은 병조 정랑직을 박탈하고 곤장 50대에 처한다. 이도는 관직을 삭탈하고 곤장 30대에 처한다. 이승은 연로함을 감안하여 곤장을 면하고 집에서 근신하도록 한다. 황치신, 전수생, 김희는 각각 곤장 20대에 처한다. 형량이 발표될 때마다 백성들은 웅성거렸다. 저것밖에 안 되나? 여자는 80대를 맞았는데 남자들은 50대도 안 되는구나. 이승은 아예 곤장도 면했다지 않은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항의하지는 못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파직되었던 관리들이 하나둘씩 복직하기 시작한 것이다. 석 달 후 김여달이 다시 병조에 복직했다. 1년 후 이돈도 관직을 되찾았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한양 거리의 술집에서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여자만 곤장 80대를 맞고 관비가 되었는데 남자들은 곤장도 적게 맞고 금방 복직하다니. 이것이 공정한 법이란 말인가? 하지만 양반들의 생각은 달랐다. 당연한 일 아닌가?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지. 그렇다네. 남자는 바깥일을 하니 관직이 필요하지만 여자는 어차피 집안에만 있으니. 게다가 유감동이 먼저 유혹했을 것 아닌가. 남자들이 무슨 잘못이람. 양반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판결을 정당화했다. 한편 관비가 된 감동은 궁궐 빨래방에 배치되었다. 매일 무거운 빨랫감을 들고 한강으로 가서 빨래를 했다. 감동아, 이것도 빨아라. 예. 다른 관비들이 일을 시키면 감동은 묵묵히 따랐다. 한때 양반가의 규수였지만 이제는 가장 낮은 천민이었다. 어느 날 빨래를 하던 중 감동은 우연히 김여달을 보았다. 그는 관복을 입고 다른 관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복직한 것이 분명했다. 김여달도 감동을 보았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김여달은 고개를 돌렸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감동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미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은 여전히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조선의 법이구나. 그날 저녁 감동은 다른 관비들과 함께 좁은 방에서 잠을 잤다. 한때 넓은 양반집 규수의 방에서 잤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10명이 함께 자는 좁은 방이 전부였다. 하지만 감동은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한 짓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김여달은 나를 강간했다. 이승, 이돈, 황치신. 그들은 모두 본처가 있으면서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벌을 받은 것은 나뿐이다. 그들은 잠깐 곤장을 맞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이것이 공정한가? 감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그 달은 양반도 천민도 똑같이 비추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바뀌겠지. 감동은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조선 사회가 바뀌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감동 사건을 마무리하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유감동 사건은 이로써 종결한다.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세종의 명령이었다. 조정은 이 사건을 빨리 잊고 싶어 했다. 하지만 백성들은 쉽게 잊지 못했다. 저 사건 기억하시오? 한 여자와 30명이 넘는 남자. 쉿! 조용히 하시오. 조정에서 말하지 말라 했소.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니오? 여자만 벌하고 남자들은. 이런 속삭임은 한양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유감동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한편 관비로 일하는 감동에게 어느 날 한 노파가 다가왔다. 아가씨, 아니, 감동아. 예, 내가 듣자 하니 내가 시를 잘 짓는다던데 사실이냐? 예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시 한 수 지어주지 않겠느냐? 내 딸이 죽었는데 제사상에 바칠 시가 필요하단다. 감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요. 그날 밤 감동은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관비에게는 글을 쓸 권리가 없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었다. 살아서는 모진 세월 견디었고 죽어서는 편히 쉬기를 바라노라. 세상은 여자에게 가혹하였으되 저 하늘만은 공평하리라. 감동은 시를 적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관비가 되었지만 그녀의 재능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다. 세종의 판결 이후 한양은 조용해졌다. 파직되었던 관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둘 복직했다. 누구도 이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왕이 입을 다물라 했으니 백성들도 슬금슬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감동은 달랐다. 관비가 된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관청의 마당을 쓸고 관리들의 옷을 빨고 물을 길었다. 허리를 숙여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쑥덕거렸다. 저 여자가 그 유명한 쉿! 조용히 하시오. 하지만 궁금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다.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30명이 넘는 남자를. 그러게 말이오.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던데. 아름다움만으로는 안 되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오? 소문은 천천히 퍼져나갔다. 관비가 된 저 여자 시를 짓는다던데. 정말이오? 여자가 글을 짓는다니. 그것도 아주 잘 짓는다고 하오. 내가 들으니. 한양 거리에서 감동의 이름은 다시 조금씩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불륜 사건이 아니라 재능 때문이었다. 한편 복직한 관리들은 조용히 살았다. 아무도 그날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은 가벼운 벌로 끝났지만 감동은 평생 관비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어떤 관리는 가끔 감동을 보면 고개를 돌렸다.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어떤 관리는 감동을 보며 미안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감동은 여전히 관비로 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어느 봄날 저녁 감동은 관청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젖은 옷을 흔들었다.
감동아, 돌아보니 작은아버지가 서 있었다. 유기수의 동생 유기명이었다. 작은 아버님, 내가 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랜만에 와봤다. 감동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럽사옵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유기명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보낸 것이다. 돈이 조금 있으니 힘든 일이 있으면 쓰거라. 감동은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친정 대문 밖으로 쫓아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감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조선의 법은 자신을 천민으로 만들었지만 하늘의 별은 여전히 평등하게 모두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감동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비록 관비가 되었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 사건은 역사에 기록되었다. 세종실록에는 간략하게만 적혀 있지만 민간에서는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여자 1명과 30명이 넘는 남자들의 간통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유감동이라는 이름.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지만 동시에 궁금해했다. 도대체 어떤 여자였을까?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냈을까? 감동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서 여자로 태어난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했고 이름은 불륜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었다. 그래도 감동은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고 유감동이라는 한 인간으로 살았다. 저 하늘의 별처럼.